네, 민법 총칙에서 이제 우리 시험 범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법률 행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법률 행위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 종류 같은 거, 그런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법률 행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게 당사자가 의도하는 바대로 원해서 발생하는 법률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 효과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경우가 있다. 그랬을 때 그 법률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의 자체는 교재 자체로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 보시면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행위 속에는 의사표시라는 게 꼭 들어있다라는 거. 그래서 법률 행위가 있으면 이 속에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있다. 의사표시가. 그렇기 때문에 법률 행위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이 의사표시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제 그 부분 자체를 알아주시면 되고, 그러므로 법률 행위는 권리 주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순환,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는 수단, 즉 사적 자치의 법적 실현 수단이다. 그래서 사적 자치라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그러한 생활 영역에 있어서는 스스로 다스린다, 스스로 결정한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의사표시와의 관계,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와의 관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이렇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참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일독씩은 해 주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법률행위의 종류. 일단은 그 법률행위의 종류를 보면 법률행위를 나누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아주 많은 방식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분류 방식에 따라서 일단은 두 가지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일단 대략 개관을 보면 첫 번째가 단독행위와 계약이라고 나와 있고,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구별이다. 이제 이 부분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고요. 밑에 보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만나게 되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가볍게 한 장만 넘겨보시면 뭐 아주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라고 해가지고 이 우리 기출문제에 한번 출제가 됐던 그러한 개념 구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종류.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 보면 그 밖의 분류.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분류 방식이 있다. 그 자체를 알아두시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류 방식, 그거 자체를 우리가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게 되겠습니까? 의사표시가 몇 개냐, 그 다음에 그거를 화살표로 나타내 봤을 때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돼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독행위라는 게 있고요. 단독행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 그럴 때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만 이거를 그림으로 표시를 해보면은 단독행위 같은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하나입니다. 수와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그 방향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독행위를 뭐라고도 부르기도 하냐면 일방행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계약은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이렇게 방향이 서로 대립되어 있다는 거, 이 부분. 그래서 계약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또 이렇게 쌍방행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목 잡히면 안 되는 그러한 부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제가 됐을 때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럴 때 단독행위를 또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암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소유권 포기,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대로 두 문자를 따가지고
유제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유언이나 뭐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그 정도만 파악을 해두시고 이제 가끔 그 필요한 부분 그 부분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얘가 종류가 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류를 알아두면은 일단은 두 문자로만 하겠습니다. 그 이경규 씨, 개그맨 이경규 씨 있죠? 그 양반이 뭘 만들었습니까? 라면, 히트쳤던 상품이 있죠. 꼬꼬면. 그래가지고 동철이라는 친구는 꼬꼬면 대신에 상추면을 만듭니다. 상추면을 만들었는데 지가 이 상추면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도 그 상추면에 대해서 엘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철이는 자기가 상추면을 만들었음에도 이 상추면 수프에 엘러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은 취하고 재채기를 한다. 그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걸 의미를 하느냐?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채무, 면제, 그 다음에 수권행위, 해제, 해지, 취소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그 의미 자체는 앞으로 배워나가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외우면 되겠습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유제포 씨하고 동철이는 상추면 수프를 먹으면 해취하고 재채기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체를 그냥 그대로 일단은 두 문자로 암기를 해 두시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도 보면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나와 있어가지고 그 순서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연상 비법을 통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지금 두 문자를 따온 거다 해가지고 유제포 씨 해서 이 부분 일단은 무조건 암기, 묻지마 암기입니다. 묻지마 암기라는 건 일단은 그냥 암기해놓고 우리가 계속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은 이제 쌍방행위라고 하는데 복수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이 말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됨으로써 성립되게 되는 그러한 법률행위다. 이 부분 우리가 계약법에서도 자세히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이거는 우리 민법 전반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오늘 이 시간에 꼭 개념 자체를 확립을 해 두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고 이제 제가 지금부터 그 설명을 드리는 그 부분은 356페이지에 6페이지에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은 일단은 매매 계약을 생각을 해보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갑이 이제 내 부동산 1억 원에 살래 해가지고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면 을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승낙 의사표시. 그래서 내용하고 상대방이 맞아 떨어지면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물론 반대로 갑이 꼭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을 쪽에서 네 부동산 나한테 1억 원에 팔래. 그러면 이 친구가 먼저 있기 때문에 얘가 청약이 되고 그 다음에 승낙이 이렇게 있게 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의무 부담행위입니다. 의무 부담행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을하고 갑하고 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을이 소유자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갑은 을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을 뿐이고 을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의무 부담 행위의 대표적인 경우가 이 매매 계약과 같은 채권 행위가 되겠는데 이 채권 행위는 약속에 불과해가지고 얘 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각각한테 권리 의무가 발생할 뿐이라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을은 가졌고 갑은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가졌고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매매 계약을 4월 1일 날 체결을 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 계약금도 일부 걸겠죠.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하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잔금 지급해 줄 테니까 소유권 넘겨주라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를 보면은 이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로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법률행위의
효과에 의한 구별이다. 법률행위의 효과에 의한 구별. 조금 전에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 나왔죠. 그럴 때 여기서 법률행위의 효과에 따른 구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구별을 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구하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약속을 했느냐? 이번 주말에 만나가지고 한 잔 꺾자. 친구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한 순간에 알딸딸하게 취하냐는 거죠. 그렇진 않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약속을 지켜서 만나서 한 잔씩 해야 취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 이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 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게 된다는 거죠.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게 남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월 1일 날 잔금 주고 그 다음에 소유권 넘겨주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좀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는 A를 매도인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매수인 이렇게 부릅니다. 매수인. 그런데 이제 그 이행을 하는 단계에서는 똑같이 갑을이지만 이름이 조금 바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넘겨준다 해가지고 양도인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을은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해가지고 양수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4월 1일하고 5월 1일 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4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 사무소에서 만나가지고 계약서 쓰면서 도장 찍으면서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 그 다음에 5월 1일은 뭐냐? 이제 그 약속을 이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5월 1일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기에서 물권행위라는 걸 하게 됩니다. 물권행위. 이 물권행위는 다른 말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을은 잔금을 지급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물권행위.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우리가 이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넘겨주는 이 행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게 되냐면 이제 잔금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삿짐은 다 빼놓고 그 다음에 등기 서류를 주죠. 등기 서류를 줄 때 그때 바로 이제 내 집아 안녕 하면서 나는 너한테 내 집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이런 행위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물권 행위가 이행입니다. 이행. 물권 행위가 바로 이행. 그런데 이제 우리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 양도 양수의 합의, 즉 소유권 이전의 합의 내지는 물권 행위만 해가지고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또 다른 방법 이렇게 등기라는 공시 방법까지 갖출 것을 민법에서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을 같은 경우에는 등기까지 넘겨받았을 때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지금 여기에서 의무부담행위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 의무부담행위에 대응하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 그렇게 돼서 이 처분행위를 한다. 그랬을 때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이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행에 문제가 남지 않는다.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그게 바로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약속에 불과하고 그거는 의무부담행위입니다. 의무를 부담하는 거.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행의 문제가 남게 되는 거고 그러한 의무부담행위의 대표적인 게 바로 채권행위다. 그러면 채권행위라는 건 뭐냐면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거. 즉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매 계약 체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한테서는 지금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고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고 각각의 또 대응해서 그 권리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고 이제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 바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 그것 자체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분행위 같은 경우에는 처분행위는 이걸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권행위 그 다음에 여기 물권행위 앞에다가 준자를 붙여가지고 준물권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럼 뭔가는 다릅니다. 뭔가는 다른데 또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물권행위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물권행위라는 건 뭐냐? 우리가 두 문자로 하겠습니다. 양, 토, 담. 그래서 이 부분이 소유권을 양도해 주는 것,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 그 다음에 담보물권을 설정한다.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권법을 배우면서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준물권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 양도, 소유권 양도, 소유권 앞에다가 채권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준물권행위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채권 양도. 채권을 팔고 채권을 넘겨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채권 포기. 채권 포기는 아까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동처리 상추면, 채권, 내가 누구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을 포기한다라는 것, 그거는 똑같이 이렇게 채무면제라는 거죠. 채무면제. 면제하고 같은 개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채권 양도라는 부분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상당히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져가지고 채권 양도라는 부분이 나올 때에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그 개념을 알아둬야 되겠다. 그 자체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가지만 구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기 채권 행위하고 채권 양도하고 똑같이 채권자가 들어가 있는데 A의 주소는 의무 부담 행위. 그 다음에 이 채권 양도의 주소는 준물권 행위에 해당돼 가지고 처분 행위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비슷하게 생겼죠. 채권자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채권 행위, 채권 양도 이 두 개의 차이는 뭐가 되겠는가? 채권 양도, 채권 행위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리 의무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갑 입장에서 보면은 1억 원의 대금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1억 원짜리 대금 채권이 발생했다. 이렇게 발생시키는 게 채권 행위고, 이 발생했던 이 대금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것, 그것 자체를 채권 양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 양도는 이미 발생해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채권 행위는 이 채권 자체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의 개념이 꼭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랬고, 결국에는 이제 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355페이지에서 밑에 채권행위가 나와 있는데,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그럴 때 작은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다. 일단 여기는 이렇게 이대로 확인만 해두십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넘기셔가지고 물권행위가 나와 있고,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의 하나다. 처분행위 중에 하나다. 그래가지고 2번 보시면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달리 직접 물권을 변동시키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거기 가로에가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법률이 물권행위 외에 등기와 인도와 같은 다른 요건을 더 갖추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도록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그러한 입장을 채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권행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등기까지 갖춰야 결국에는 의리 소유자가 된다. 그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처분 권한이 필요한 그 부분, 의무 부담행위 같은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분행위를 하려면, 즉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려면 그때에는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이고 을이 있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제가 갑이고 여러분이 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기로 하는데 어떤 물건을 팔기로 하는 거냐면 이렇게 63빌딩 있죠. 63빌딩. 63빌딩은 제게 아닙니다. 제게 아닌데 여러분하고 제가 63빌딩을 가령 얼마라고 해야 될까요? 한 1조 원이라고 할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63빌딩 1조 원에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분이 좋다. 내가 1조 원에 사겠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느냐? 얘가 유효합니다. 왜 유효하냐? 내 것도 아닌데 이 매매계약, 남의 물건 팔기로 하는 거 왜 유효하느냐? 이것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합니다. 타인 권리의 매매. 제게 아니죠. 그래서 다른 사람 것을 판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을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유효하는 겁니다. 왜 유효하느냐? 그냥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의무 부담만 하기 때문에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63빌딩에 소유권을 취득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넘겨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넘겨주지 못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무슨 이제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든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든지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발생하게 되는데 이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게 처분 권한이 필요가 없다. 이거는 매매계약은 의무 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런 결론. 그런데 이제 또 다릅니다.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사안이 하나가 나옵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제가 앞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게 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9자네요. 너무 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줄일 거냐면 무권처분 이렇게 줄일 겁니다. 그거는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유권, 그 처분하는 행위를 그런 걸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그리는 이 그림을 여러 번 연습을 하셔가지고 제가 무권 처분이다. 그냥 그 말이 나오는 순간에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어떠한 그림이냐면 갑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동산을 을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을이 병하고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병한테 등기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로 보면 예를 들어서 1번 처음에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본다면 2번 을 됩니다. 을. 그래서 얘가 위조를 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이 이전 등기는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했기 때문에 원인 무효가 되겠습니다. 원인 무효.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냐면 제가 대리권 때도 이제 그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조금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희 누나가 그 매형이 미국에 계셔가지고 미국을 잠깐 갔었습니다. 갈 때는 한 1개월, 2개월 그 정도 예상을 하고 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 현장에서 이제 미국에 갔더니 조금 일들이 생겨가지고 당장 들어오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제가 누나 집에 가서 살았다라는 거죠. 누나 집에 가가지고 한 1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 누나 집에 있는 농을 열어보니까 아파트 등기 문서 다 등기 관련 서류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 제가 을이라고 치면 누나가 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위조했다는 말이 그 등기부 그걸 위조했다는 게 아니라 등기 관련 서류들을 막 위조를 하는 겁니다. 누나랑 저랑 매매계약서를 막 위조해서 만든다라든지 내지는 또 어떤 거 할 수 있겠습니까? 막 위임장 쓰고 그렇게 해서 제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했다. 이거는 어떠한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 같은 그 다음에 물권행위가 없기 때문에 원인이 무효니까 무효인 등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을은 어떻게 하느냐. 병하고 가가지고 너 이거 살래?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건 위조됐으니까 이 등기는 무효입니다. 이 등기는 무효. 그러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병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없게 되는데 그 부분이 왜 무효가 되느냐, 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느냐, 그 부분이 바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조해가지고 팔았다고 그래서 누나 아파트가 다른 사람한테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유자는 갑이라는 거죠. 갑. 소유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을이 병하고 체결한 요 매매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 매매 계약. 이것 자체가 바로 타인 권리의 매매입니다. 누나 거죠. 그거 팔기로 하는 거 처분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분 권한이 여기가 좀 잘못 써졌네요. 처분 권한이 필요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가 된다라는 거죠. 유효. 여기까지는 좋은데 최종적으로 을이 병한테 소유권 자체를 넘겨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는 거죠. 처분 권한. 그래서 이제 처분 권한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누구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소유자.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누나는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데 저는 처분 권한이 없어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누나 아파트의 소유권을 제가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권한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이 무권 처분은 바로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병이라는 친구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등기도 무효, 이등기도 무효 모두 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이 그림은 앞으로도 수없이 나옵니다. 수없이 나오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빨리 요 그림을 딱 해가지고 무권 처분을 하고 제가 그냥 여기서 갑하고 위쪽으로 화살표 올리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 그림 자체를 떠올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너무 중요한 개념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인 권리의 매매 이것 자체는 의무 부담행위에 불과해가지고 처분 권한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것 자체는 유효합니다. 유효하다. 그렇지만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까지 넘겨주려면 방금 이 사례에서 봤다시피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가 있겠지만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원칙적으로 소유자여야 된다. 그래서 소유권을 넘겨주려면 소유자여야 된다. 그런데 을은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를 해서 등기를 한 거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죠. 즉 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없다.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설명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같이 확인을 해보면 되겠고 356페이지에는 어떤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출연행위, 비출연행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지금 옆에 출연행위 옆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출연행위 옆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화살표의 의미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일단 을만 보겠습니다. 각각을 살피는 건데 뭐 갑을 살펴도 마찬가지고 을을 살펴도 마찬가지인데 을 같은 경우에는 대금 1억 원을 갑한테 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재산이 일단 감소하게 되는 거죠. 1억 원을 줬으면 자기 재산은 감소하게 되고 그 1억 원을 받은 갑 같은 경우에 감소는 이렇게 재산은 증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출연행위라는 것은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기출문제도 나왔었지만 이 부분의 핵심이 뭐냐면 이 두 개 다 있어야 된다. 화살표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두 개가 나오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이 있다.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가셔가지고 비출연행위 이걸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화살표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타인의 재산을 증가하게 하지는 않고 자기의 재산만 감소시킨다. 그게 바로 뭡니까? 소유권 포기가 됐습니다. 소유권 포기. 여러분이 그냥 쓰레기통에다 여러분 물건 하나를 버려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재산은 감소하죠. 그렇지만 그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이 증가하는 그러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포기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포기는 화살표가 어떻게 되느냐? 화살표가 하나뿐입니다.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리권 수여행위. 대리권 수여행위는 줄여서 우리가 수권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리권 가서 자세히 배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럴 때 이 대리권 수여행위는 그냥 재산에 자격만 주는 겁니다. 내 대신 부동산 좀 팔아주라 해가지고 그럴 자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재산의 감소 증가 자체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 자체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유권 포기는 감소시키는 건 있는데 이렇게 증가시키는 게 없다. 대리권 수여 행위는 감소시키는 것도 없고 증가시키는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출연행위가 아니죠. 출연행위가 아니다는 거 줄여서 그냥 비출연행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다음에 이제 그 밖의 분류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밑에 23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의무 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의무 부담행위는 법률 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약속만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게 되겠죠. 결국 의무 부담행위가 아닌 것을 찾아보라는 것은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라는 걸 찾아봐라. 그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1번 교환계약, 2번 임대차 계약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약속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그 이행의 문제가 남게 되는 거고 재매매 예약이라는 것도 우리가 매매의 예약에서 배우겠지만 다시 팔기로 다시 이렇게 사고 팔기 하기로 하는 그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다. 다음에 주택 분양 계약. 분양은 이제 앞으로 우리 분양이라는 단어 나오면은 그냥 아파트 분양 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매매 계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5번 채권 양도를 보면
채권 행위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채권 양도는 이미 발생해 있는 이 채권 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것, 그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 일반 해가지고 법률행위 종류 부분을 살펴봤고 다음에 법률행위의 요건이라는 걸 살펴보겠는데 이 법률행위의 요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큰 맥락에서 시험 자체에서 이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엽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냥 큰 의미들 그것 자체만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법률행위의 요건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저희 의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의를 한번. 법률행위가 본래의 효과, 즉 당사자가 원한 바의 효과를 완전하게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이 갖춰져야 된다. 이러한 요건을 어떻게 나누냐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으로 나눈다. 내지는 효력 발생요건, 유효요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할 때 전자는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으로 이를 결하면 이게 없으면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후자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으로 이를 결하면 당사자가 원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표를 보시면 일단은 성립요건, 효력요건 두 개를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단 말이 무슨 말이 되냐면 이렇게 성립요건, 효력요건을 나눠가지고 성립요건이 갖춰졌느냐 안 갖춰졌느냐 이거는 존재, 부존재의 문제다. 부존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효력요건이 없게 되면 이거는 유무효의 문제다. 효력요건이 갖춰지면 유효, 갖춰지지 않았으면 무효. 이렇게 유무효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고 이제 성립요건 밑에는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가 나오니까 그 나오는 것들은 교재에서 표로 확인을 하시기로 하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는 앞으로 그냥 두 문자만 가지고 적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세 가지가 존재할 것. 이 세 가지가 있게 되면 계약 자체는 성립했다 내지는 존재한다. 계약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계약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당사자가 원하는 효과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 그것 자체를 제한하는 요건을 효력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에 관련돼서 이 효력요건 같은 경우에는 권의행 그래서 당사자는 권리 능력이 있을 것, 의사 능력이 있을 것,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 이 법률행위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는 법률행위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법률행위의 내용이 확가적사, 확정 또는 확정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가는 실현 가능해야 된다. 실현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적법성이 있어야 된다. 강행법규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학가적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존재하는데 이 존재했던 의사표시가 존재해서 계약이 성립했지만 효력이 발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의사표시는 정상적일 것. 이렇게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갖춰지면 법률행위는 유효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하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한 가지만 참고를 하실 것은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여기 당사자 부분, 이 부분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어디가 되느냐? 이렇게 법률행위 목적부터 의사표시까지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민법 총칙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거 하나씩 이제 앞으로 나올 때마다 가볍게 배우기로 하고 일단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부동산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 전부 다 이거는 정상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권리 능력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귀신이다 귀신. 귀신이라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이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의사 능력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 능력이 있을 것.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러면 그 계약은 의사 능력이 없게 되면 무효가 됩니다. 만약에 의사 능력이 없다. 그러면 무효가 된다.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어떠한 계약을 체결을 하냐면 갑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 시계가 있습니다. 장난감 시계. 그런데 이 장난감 시계가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줬다라는 거죠. 우리 가끔 영화 같은, 영화가 아니라 외신 그 보도를 보면은 탐 크루즈라는 배우 있죠. 걔가 자기 그 딸한테 선물할 때 보면은 그 금액들이 막강합니다. 막대합니다. 엄청난 선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선물, 고급 그 뭐 보석 같은 게 박혀 있는 그러한 시계를 이렇게 아빠가 선물을 해줬다. 그다음에 을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얘는 한 3살 그런 꼬맹이입니다. 3살짜리 꼬맹이. 그 다음에 요 을이라는 친구는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인데 이 이웃집 아저씨는 뭘 가지고 있냐면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애들은 아이스크림 발음도 어렵죠. 그러니까 아크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웃집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애 보고 꼬마야 이 아크림하고 너 시계하고 바꿀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꼬마는 이거 장난감 시계 있어봐야 뭐합니까? 아이스크림이 훨씬 좋죠. 그러면 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 이제 의사 능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친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 아까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매매 계약은 갑이 을한테 어떤 물건의 재산권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을은 대금을 지급을 하기로 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요거 아이스크림하고 시계하고 바꿀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저씨가 지금 교환 계약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요청을 한 거죠. 아저씨 거랑 바꿀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거고 애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끄덕끄덕 했기 때문에 합치했으니까 교환 계약이 성립한 겁니다. 교환 계약. 그러면 지금 성립 요건을 보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어떻습니까? 당사자들 있죠. 귀신 아니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 교환계약 하려는 권리 의무 발생시키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청약의 의사표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이 친구가 과연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아느냐. 내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게 교환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의사표시라는 그 의미를 아느냐.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결과, 교환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이라는 친구는 시계의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을은 아이스크림을 갑에게 이전해줘야 될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거죠. 그러한 결과를 얘가 알 수가 있느냐?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의사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사 능력이 없다. 의사 능력이 없는 친구가 이러한 계약 체결을 했다. 그러면은 그 효력을 부여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사적 자체에 있어서 대전제입니다.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알아야 거기에 따른 의무를 부담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의미와 결과를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 당연히 무효가 된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당사자와 관련된 의사표시 그 부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행위능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9세 미만의 만 19세 거기 미만의 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법률행위를 할 때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친권자, 아버지, 어머니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의가 없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게 되면 그 경우에 있어서는 취소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앞으로 잠깐 가볍게 보게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표 밑에를 보면 이번에 이제 일반적 성립 요건으로서 1번, 2번, 3번에서 당목의 그 부분을 본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 효력 요건으로서 권의행, 화가적사 그 부분을 배운 겁니다.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이 부분을 줄여서 간단하게 말하면 의사표시가 정상적일 것. 이 부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됩니다. 다음에 특별 성립 요건에는 뭐 혼인의 신고, 혼인신고라는 게 나와 있는데 어차피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쓰실 것은 없고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 같은 경우에는 대리행위에 있어서는 대리권의 존재,
그 다음에 우리가 민법 총칙 마지막에서 배우는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애들이 특별 효력 요건이라는 거. 왜 특별 효력 요건인가? 그거 같아서 이제 그거는 대리,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 거기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를 보면 이렇게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것 자체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학자들이 나눠왔던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조문이 이렇게 나눈 것도 아닙니다. 민법 조문이. 다음에 판례가 성립 요건, 효력 요건 이걸 이렇게 나눈 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판례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건 효력 요건이 없어서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끝부분을 보면은 그냥 성립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판례 자체도 있습니다. 판례 자체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조문이나 판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가볍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나누는 것 자체가 구별실익이 있느냐. 구별실익이 없다면 이것 자체 나눌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구별실익이 있다. 그 중요한 구별 실익이 바로 표 밑에 나와 있는 1번과 2번이 된다라는 거. 1번과 2번이 되는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민법이라는 게 특히 민법 총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한 페이지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그 규정들이 어우러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뒷부분까지 공부를 아직 안 했을 때에는 이 부분 이해를 못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의가 여러분들이 계속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다 듣고 다시 또 처음부터 들으시고 강의를 듣고 그거 자체를 전제로 하고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 아 중요한 실익이 있구나 처음 하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이거를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전제로 효력요건이 문제되므로 그 말은 성립했을 때 일단 성립했는가 성립하지 않았는가 얘를 1차적으로 따지고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해서 2차적으로 유무효를 따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이 있냐 없냐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먼저 따져보고 성립했음을 전제로 해서 2차적으로 이 계약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1차적으로 먼저 따져봐가지고 계약 자체가 없다 부존재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립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요 2차적으로 이거 따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요건을 흠결한 행위는 법률행위가 불성립하게 되어 부존재하게 되어 없습니다. 없는 거 가지고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자체를 따져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구별실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역시도 중요한 구별실익인데 이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일단은 이것 자체 그냥 그대로 읽으면서 체크만 해두겠습니다. 성립요건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효력요건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을 했다.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갑이라는 친구가 을이 돈을 안 줍니다. 돈을 안 주니까 소송을 제기를 했다. 그러면은 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그 소송에서 뭘 주장하겠습니까? 1억 원을 주세요. 이걸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싸움은 갑하고 을하고 돈 달라 말라 해가지고 둘이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왔다. 그러면 판사는 뭐라는 겁니까? 심판 보는 겁니다. 심판.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주장을 무슨 이야기를 막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이야기 들어줄 수 없습니다. 제3자 시각에서 심판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갑이 1억 원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갑은 증거를 대야 되겠죠. 그래야 법원이 보고 아 너가 1억 원 받을 자격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 준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갑은 증거로 뭘 내놓느냐 매매 계약서를 내놓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우리 둘이는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자기한테 그 계약이 있었다라는 거 그것 자체를 증명을 하면 을은 돈을 지금 안 주고 있죠. 그러면 을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 계약은 무효다. 무효니까 나는 못 주겠다 해서 무효 사유를
의리 입증을 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지문들 좀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알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내려오셔가지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1번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이 같은 경우에 아까 지금 위에 표에 특별 효력 요건으로서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토지를 팔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거래 경험이 전무하다. 그런데 만약에 또 어떤 경우 있을 수 있습니까? 친구는 아주 그런 경험도 많고 주변에서 저 친구는 부동산 투자 귀재다 이렇게 불리는 친구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경험이 없는 내가 파는 것보다 친구한테 부탁해서 파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친구가 오케이 하면은 대리권을 줘가지고 친구가 가서 여러분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매매 계약이 친구가 가서 체결한 매매 계약이 효력이 발생을 하려면 그 친구한테는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이 바로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대리권 공부하면 알게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우리가 조건에서 배우게 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거 될 수가 있냐면 당신이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러면 상대방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남편이 아내한테 이제 꼭 시험에 합격을 시키려고 당신이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사주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콜 그렇게 합니다. 그럼 둘 간에는 지금 어떤 계약이 성립했냐면 공짜로 자동차를 주는 거기 때문에 무상계약인 증여계약이 성립했다는 거예요. 증여계약. 그러면 그 순간에 아내가 남편한테 자동차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시험에 합격해야 달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그러한 것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건의 성취라는 것은 시험에 합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달라고 할 수가 있다. 일단은 3번은 일단은 넘어가겠고요. 4번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그래서 확가적사에서 적법할 것. 적법하지 않으면 그 경우에 있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투기지역이라는 겁니다. 투기지역. 그래서 묶었습니다. 허가를 받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허가를 받아야 그 계약이 효력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바로 효력 요건이다 나와 있고, 이제 3번이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것 자체는 지금 24회 기출문제이기도 하지만 한 4, 5년 전에 이미 또 한 번 시험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우리가 그렇겠구나 해가지고 딱 이 부분을 그냥 암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취증, 농지거래 자격증명 같은 경우에는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성립요건, 효력요건을 나눴죠. 성립요건도 아니고 그 다음에 효력요건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성립요건도 아니고 효력요건도 아니다. 이게 바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례 결론 그대로 알아두시면서 성립요건에서 당목의, 권의, 행, 확가, 적사 이런 이야기는 나왔지만 농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두셔가지고 이 부분 좀 단순 암기 사항이니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가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얘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은 제목이, 사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률행위의 목적, 그것의 효력요건, 이 효력요건은 유효요건 해가지고 확가적사 이렇게 4가지를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을 보시면 확가적사 그 순서로 공부를 할 건데 목적의 확정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가로를 보면 확정 가능성이다. 그래서 여기는 출제가 되게 되면 그냥 포인트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 그대로 해가지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잠깐만 읽어보시면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의 조력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법률행위 당시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법의 조력을 받기 위한 전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상대방이 거의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원 가게 되는 겁니다. 법원 가서 대금 달라고 주세요. 소유권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그래서 법원에 도움을 받으려면 어떠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달라. 이렇게 확정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내지는 얼마를 달라. 이렇게 대금을 확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다면 확정이 안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법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판례 사안이 바로 밑에입니다. 판례의 쟁점을 보시면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 당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날, 앞으로 저희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날, 법률행위를 하는 날은 무조건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4월 1일 당시에는 그 주식의 가격이 얼마인지 정하여져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이 4월 1일 날 갑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요 4월 1일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주식값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확정이 안 됐죠. 나중에 돈 안 준다? 그러면 을이 법원한테 얼마 주세요. 법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체결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나중에 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은 무슨 말로 되는 거냐면 확가적사에서 이 확은 확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을 것. 그런데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확정 가능성만 있어도 된다. 확정 가능성만 이렇게 있어도 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4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갑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가격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았지만 그 경우에 있어서 확정 가능성으로서 기준하고 방법이 정해져 있었다. 그래서 갑을이 정해주는 그 기관이 와가지고 이 주식에 대해서 회사를 실사를 해보고 주당 얼마 이렇게 가격을 매겨주면 그 가격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 가격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체결 당시에는 확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기준하고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확정 가능성은 있었다. 확정 가능성은 있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지문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스피드 체크에 나와 있는 14의 지문.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잘못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확정 가능성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확가적사에서, 그러니까 확정성에서는 논점이 없습니다. 이거밖에.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끝나버리는 거고, 확가에서 이제 두 번째 목적의 가능. 그런데 이 목적의 가능이 뭡니까? 실현 가능할 것. 실현 가능해야 법이 도와줄 수가 있겠죠. 실현 불가능한데 소유권 넘겨주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데 그거 넘겨줘라. 법이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역시도 법이 도와주기 위한 전제가 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디에서 배우냐면 계약법 총론에 가가지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계약법에서 그냥 배우시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그 내용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실현이 가능해야 된다. 따라서 목적이 불능인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 여기서의 불능은 원시적인 불능에 한정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개념만 잡겠습니다. 개념만. 그래서 개념만 잡아가지고 원시적 불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매계약은 4월 1일 날 체결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갑소유 부동산이 어디에 있냐면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제주도에 가본 지 조금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매매계약을 4월 1일 날 체결했는데 그 4월 1일 이전 이거를 원시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월 1일 이전에 갑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한테 넘겨주는 것은 이미 실현 불가능했다. 그걸 바로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말로 하니까 복잡하죠? 그냥 그림 하나만 딱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3월 1일자 벼락을 맞아가지고 완전히 다 타버려가지고 건물 자체가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3월 1일자 벼락을 맞아서. 그러니까 4월 1일 이전, 그 다음에 원시적으로 이렇게 불능했다, 실현 불가능했다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왜? 실현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개념만 딱 잡아두셔가지고 원시적 불능에 한정된다. 이게 바로 3월 1일자 벼락. 3월 1일자 벼락. 이렇게 해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목적의 불능은 물리적 불능. 예, 매매 목적물의 멸실, 방금 3월 1일자 벼락이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거라든지 법률적 불능뿐만이 아니라 사회관념상의 불능도 포함된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러한 지문이니까 그렇게 가볍게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매 목적물인 반지가 바다에 빠졌다. 그러면 그 바다에 빠진 거 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회관념상의 불능도 포함된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체크를 해두시고 조금만 쉬셨다가 이제 화가적사에서 적법성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